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이한 요건입니다. 자, 진도를 가기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갑니다. 자,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판례 보고 갑니다. 자, S은행 은행장 사건 나와 있는데 자,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S은행 은행장 갑은 자, 밑에 줄에 무슨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체 상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즉 부작위했다는 겁니다. 결국 A회사는 도산하였고 S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갑의 책임이 뭘까? 라는 것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 예를 보시게 되면 반신불구 수용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이를 구조하지 않아서 아이는 익사했다. 그때 아버지에게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개별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부작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로 보시게 되면 자, 은행장인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즉 부작위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다 밑줄 그시고 이게 뭐죠? 가로 열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말합니다. 길게 하시고요.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부작위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다음 교재 갑니다. 자, 오늘 진도를 보면 특이한 요건으로서 제가 전 시간에 두 가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증인적 지위였고 하나는 동가치성이었다. 이것을 볼 겁니다. 자, 먼저 보호증인적 지위. 자, 개념을 보시게 되면 법익 침해 위험성 있는 사태가 존재할 경우에, 즉 아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를 말하죠. 그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법익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적 지위를 뭐란다? 보호증인적 지위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격 보시게 되면 이 보호증인적 지위는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다 하는 겁니다. 법조문에 없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없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다. 그쵸? 자, 성격 볼게요. 성격 2번 볼게요. 2번 체크하시고.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적 성격을 띈다. 즉 아버지만 죄가 되는 것이지 밑에 행인갑 밑줄 그시고 X. 행인갑은 구조하지 않아서 익사했다 할지라도 행인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호증인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발생요건 볼게요. 자, 이 판례는 세월호 사건에서 판시된 것인데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보호법익의 주체가 즉 아이들 말합니다.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을 것. 그쵸? 물에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부작위 행위자에게 여기서 부작위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선장과 선원을 말합니다.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줘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것. 그쵸?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그 부작위 행위자에게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밑에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 실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물에 빠져 있고 선장은 법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즉 보호증인적 지위 여기서 이 법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보호증인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보호증인적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 등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 선원들에게는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고 보호증인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자, 보호증인적 의무를 볼게요. 다른 말로 자기 의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서 특별히 주어진 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 모두에게 부담하고 있는 일반적 의무 밑줄 그시고 X는 여기서 보호증인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볼까요? 예 체크하시고. 자, 갑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고서도 구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죽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이웃집에 불이 나자 을의 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아서 사망케 하였다고 했을 때 갑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잘 익혀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작위범에서 별표 쳐보시고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자기 의무는 빨간색으로 법적이다 동그라미. 옆에 도덕상 밑줄 X, 종교상 밑줄 X. 됐죠? 법적이라 했어요. 법적인 의무라면 밑에 검은색으로 할까요? 성문법, 불문법 가리지 않고요. 공법, 사법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입니다. 그 다음 사회상규, 조리, 몽땅 다 포함된다. 됐어요? 그래서 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적. 이 법적 속에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선행행위는 뒤에 배웁니다.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가 모두 포함된다. 됐죠? 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됐죠? 자, 체계적 지위 볼게요. 체계적 지위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기출문제집가 보게 되면 체계적 지위도 출제가 좀 잘 됩니다. 자, 위법성 요소설이 있고 고성유권 요소설이 있고 이분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될 것이 요 위법성 요소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분설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출제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됐고요. 자, 위법성 요소를 볼게요. 자, 보호증인 지위와 의무를 모두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다. 고성유권 요소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다. 자, 이것은 나글러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 나글러의 보증인설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지위는 자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는 견해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25페이지. 자, 보호주인적 지위, 체계적 지위인데요. 자, 이 세 가지 학설이 동시대에 같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학설이 태어났을 때는 이 위법성 요소설만 등장했었어요. 자, 위법성 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주인적 지위와 의무가 모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 요소설이다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지지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증인적 지위도 위법성이고 의무도 위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노트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네요. 자, 한강에 아이가 빠졌죠. 한강에 아이가 빠졌죠. 여기서 아버지가 있고 옆에 행인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구조를 안 했어요.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자, 아버지는 보호주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행인은 보호주인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위법성 요소설은 보호주인적 지위와 의무를 모두 위법성에 놓기 때문에 자, 아버지와 행인과 단순히 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인도 부작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자, 위법성 요소의 지위와 의무를 모두 귀속시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행인, 그 다음에 아버지, 행인은 보호주인적 지위가 없고 아버지는 보호주인적 지위가 있잖아요. 결국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구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의 구성권 해석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정되고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겠죠. 그랬을 때 자, 일단 인정되는 거니까 위법성이 추정되잖아요. 그쵸? 추정되어서 보호주인적 지위가 있는 이 아버지만 위법성으로 가고 행위는 보호주인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행위는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호주인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아버지만 위법성에서 남는다.
보호주의적 지위가 없는 행위는 위법성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한다. 결국 비판점 보세요. 보호주의적 지위가 없는 이 행인도 행인의 부작위도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성권 해당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위법성 요소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한강에 아이가 빠져 있는데 아버지도 있고 행인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연인들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써야 돼요. 왜? 일단은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럼 경찰 업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썼어요. 다 쓰고 몇 시간 며칠 걸려서 다 썼어요. 다 썼고 아버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쵸? 그래서 위법성 요소설은 이러한 비판점 때문에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 요소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견해가 바로 뭐다? 구성요건 요소설이다는 거예요. 그걸 독일의 나글러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 그 나글러라는 학자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자, 보호주의적 지위와 의무는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성요건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끌고 온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건 무슨 비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다른 법적 의무는 모두 위법성에 귀속시키면서 왜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만 구성요건 요소에 배치를 시키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견해도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자, 위법성 요소설에서 비판점은 보호증인적 지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 비판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X를 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설에서 비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증인적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에 배치시켰다는 것이 비판점이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의 비판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수정 보완했던 것이 오늘날의 뭐다? 오늘날의 이분설이다. 이런 말이. 이분설은 절충설입니다. 절충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설의 장점이 뭐죠? 보호주의적 지위를 구성요건 파트에 배치시켰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걸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서 보호주의적 지위를 구성요건 요소에 배치시키고요. 자, 위법성 요소설의 장점이 뭐였죠? 보호주의적 의무를 위법성에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끌고 내려와서 위법성에다가 보호주의적 의무를 배치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의 절충설이 되었고 이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보호주의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에 이 보호주의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그 의무는 위법성 요소에 배치시킨 것이 이분설이다.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런 말이 됐죠? 여기서 다시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자, 위법성 요소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만약 착오가 있다면 무슨 착오로 본다? 위법성에서 발생하는 착오이다 보니까 이것을 위법성 착오라고 본다. 됐죠? 자, 구성요건 요소설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인데 따라서 이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구성요건 파트에서 발생하는 착오이다 보니까 이를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로 본다. 됐죠? 자, 절충설 한번 가봅니다. 보호주의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의무는 위법성 요소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착오가 발생한다면요.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로 풀고요. 의무에 대한 착오는 뭐로 풀어요? 위법성의 착오로 푼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를 체크하시고요. 됐어요? 다시 노트 와볼게요. 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분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호주의적 지위인데 이 지위를 밑에 고의가 이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해서 발생하는 착오는 무슨 착오다? 밑에 구성요건 착오로 푼다. 착오로 푼다.
자, 의무는 위법성인데요. 이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착오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착오가 무슨 착오다? 위법성 파트니까 위법성의 착오, 다른 말로 금지 착오다 이런 말이. 원래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의 소속은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는데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책임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에서 배울 때는 책임론에서 배우지만 책임론에서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를 배우지만 그때도 판례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위법성의 착오, 위법성 쪽으로 풀어요. 됐죠? 자, 일단은 번지수가 어디다? 위법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에 관련된 착오는 고성요건적 착오로 풀고 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로 푼다.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건 참고로 좀 들으세요. 자, 구성요건 착오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일단은 인식을 못했잖아요. 지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은 고성요건 착오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법성의 착오는 16조에 따라 푸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책임이 인정되어서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 착오할 때 풀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고성요건 착오는 과실범으로 풀고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범으로 푼다 까지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교재입니다. 자, 2분설에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 밑에 위법성의 착오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밑에 기출문제 가볼게요. 자, 3번인가요? 갑은 자신의 아들 을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보긴 봤어요. 보긴 보았는데 그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 다른 집 아이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자식은 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보호지인적 지위를 착오했나요? 보호지인적 의무를 착오했나요? 보긴 봤어. 근데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의무가 아닌 보호지인적 지위죠. 밑에 해설 보시면 이 부분은 보호지인적 지위에 대한 착오다. 그래서 보호지인적 지위에 대한 착오니까 구성요건적 착오죠.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갑은 을의 양부다. 어느 날 갑이 집에 와보니 을이 연탄가스를 맡아 혼수 상태에 있었다. 갑은 그대로 두면 을이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자신은 양분이 을을 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방치케 하여 사망케 하였다. 자, 갑의 주택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이는 내 아이임을 알았죠. 인식은 했잖아요. 그치? 양보라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보호지인적 지위는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없다는 보호진 의무에 대한 착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호적인 의무에 대한 착오다. 그래서 보호적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뭐로 푼다? 위법성의 착오. 같은 말로 금지 착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으로 푼다. 이 부분이 16조입니다. 형법 제16조. 그래서 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 이 3번 기출문제가 지위에 대한 착오냐 4번에 대한 기출문제가 의무에 대한 착오냐 이것만 잘 봐두시면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로 풀고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나 또는 금지 착오로 푼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빗반 좀 봐야 됩니다.
자, 비판점. 자, 여기 2번 체크하세요. 자, 위법성 요소들의 비판점.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시킨다. 확대 동그라미. 이 부분은 위법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구성요건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이렇게 혼용되어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요건 요소의 비판점은 출제가 잘 안되고 그냥 간단히 참고만 받으시고요. 설명은 모두 드렸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보호증인지 발생 근거를 볼게요. 자, 형법 제18조에서는 위헌 발생 방지 의무와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 발생 근거는 학설에 맡겨져 있다 그랬네요. 조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교재 부작위본 맨 앞에 가보시면 저는 안 넘길게요. 한번 가보시게 되면 18조 나와 있죠. 그쵸? 제가 읽어볼게요. 위헌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헌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랬죠. 거기서 원인 야기 밑줄 그시고 원인 야기 밑줄 그으세요. 그 위에다 적으세요. 가로 열고 선행 행위 가로 닫고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선행 행위가 앞선자를 써요. 우리가 불이익 돕게 할 때 그 선행 행위가 아니고 앞선자 행할 행자 그쵸? 그리고 다시 조문 가보세요.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그 발생된 결과 밑줄 그시고 다시 원인 찾으세요. 자, 그래서 18조를 봤죠.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나머지는 학설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형식설, 실질설, 결합설. 결합설은 절충설입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 체크하세요. 1번 판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판례는 형식설이다 이런 말. 학설은요.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설이겠죠. 결합설이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판례는 보호주인적 지위 및 자기 의무를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이러한 형식에 따라 확정하는 견해로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4번 내용 나와 있죠? 여기 형식적 분리 나와 있지? 형식적 분리는 판례를 통해서 중점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법령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계약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선행행위 나와 있죠? 선행행위 자, 그 밑에 보시면 4번에 조리 나와 있잖아요. 그쵸? 조리 그리고 밑에 쭉 가보시면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실질적 분류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1번 형식적 분류와 2번 실질적 분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충설 학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판사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책을 쓰기 때문에 이 실질적 분류까지 교재에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 분류는 출제가 잘 안 돼요. 됐어요? 자, 판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